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김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민현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숫자로 읽는 1번지 박가영 앵커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10입니다. 2019년을 열흘 남짓 남겨둔 오늘, 임시국회도 열흘째 접어들었습니다. 선거법을 놓고 정당별 손익 계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례한국당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면 총선용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위성 정당의 정당 투표를 몰아주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뒤에 두 당을 합치겠다는 계산입니다. 문제는 이 구상이 실행되면 4+1 협의체의 선거제 개편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비례한국당 카드에 후한무치한 꼼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여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정치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진통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성 정당 카드를 꺼내든 한국당을 향해 소수 야당들의 비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든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계기로 4+1 선거법 협상에 맹점이 드러났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회 자리 싸움을 벌이는 동안 선거법은 누더기가 돼가는 모양새입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 열흘 남은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본회의는 열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1 협의가 암초에 걸렸지만 그렇다고 극복하지 못할 정도의 갈등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먼저 이인영 대표의 주요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협상 난항으로 인해서 개혁 좌초를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체적인 개혁 입법 방안을 둘러싸고 4+1 협의체 내부에 견해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문제의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곧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민생, 경제, 법안 처리에 착수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우리의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마저 거절한다면 흔들림 없이 우리 당은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겠습니다. 네, 동일한 사안을 듣고 여야의 어떤 해석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는 시각들은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지금의 갈등 구도를 인정한 상황에서 선거법 연내 처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관건은 양보입니다. 양보만 된다면 이제 4일씩 쪼개가지고 본회의를 열면 네. 연내 물리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양보가 안 되면 연내가 아니라 연초에도 어려울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건 연내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누가 양보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선 제가 볼 때는 그 군소 정당들 소위 말하는 3 이쪽에서 본인들의 이익이 있다면 이익이 조금 줄어드는 한이 있어도 좀 양보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민주당은 이미 연동형으로 가자고 하면서 양보는 한 것이거든요. 네. 그 양보의 폭이 얼마냐인데 많이 양보했다가 조금 줄이는 형국인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가 코앞에 오니까 이제 실리적인 계산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만을 마냥 비난하기보다는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조금 줄더라도 이익이 늘어난다면 좀 양보를 하고 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보는 당연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좋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또 사뭇 그러지 않다는 게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4+1 그 회동체에서 양보를 하면 민주당과 협상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본회의에 이제 패스트트랙에서 이제 표결이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유선엽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석패율에서 중진 제외 이런 발언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네. 그 정도까지는 양보할 테니까 가자라고 얘기한 건데 정의당이 사실은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왔습니다. 많은 민심도 잃었고요. 정의당 지지층 내에서도 많은 반발이 있었고요. 네. 그런 정의당이 여기서 더 이상 양보를 한다면 사실은 의석 두세 석 더 얻자고 지금 민주당 이제까지 이제 온 거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완승으로 끝나게 되는 지금 이제 협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 4+1 협의체에서 양보가 가능할 것인가 저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때까지 민주당이 지나치게 너무나 많은 꼼수를 부리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개혁을 주도하는 거 그 모토로 인해서 4+1 협의체를 끌고 간다라고 했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사실은 민주당이 개혁보다는 총선에서의 실리를 중심으로 네.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4+1의 협의체가 이제 깨지고 있는 거고 3+1인 거죠, 지금은. 그래서 사실은 이 협의가 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연내 처리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다음 총선에서 새로운 선거법 적용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서 두 분 모두 민주당이 막판에 와서 실리를 챙기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생각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네. 계속해서 뒤로 미루다 보면은 네네. 나머지 군소 정당들이 마음이 급해서 뭔가 더 양보안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를 양보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의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양보하냐 작게 양보하냐였는데 아예 양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원하는 바이고 네. 과거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런 그 상황이 될 것이고요. 예. 이렇게까지 온 이유는 사실은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자라는 것이 개혁이다라고 이렇게 등치시켜서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렇지만 디테일을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몽리로 한 번도 논의를 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악마가 디테일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악마는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이게 위헌이 될 수 있다. 연동형으로만 하면 의석 비례를 배정해줘서 캡을 씌우지 않으면 위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이게 비례 의석수를 줄이지 않으면 아예 본회의 통과가 어렵게 총선이 다가올수록 지역구 의원들의 셈법이 강화된다는 것을 좀 약간 간과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여기까지 다가온 건데 결국에 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처음부터 정정당당하지 못했다는 것과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논의를 해서 아예 몽리를 부르면서 아예 디테일한 논의를 못했다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4+1에서는 네. 뭔가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싶은 마음이 네. 이런 발언 하나하나에서도 느껴집니다. 다만 한국당과는 이 표현에서도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네. 말에서도 느껴지듯이 일단 좀 대화 가능성 자체가 이제 점점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 한국당과는 뭔가 접점 찾기는 이제 좀 물 건너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국당과 접점을 굳이 찾을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4+1의 협의체는 거의 이제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고요. 3+1 협의체에서 지금 소합의를 내면 민주당이 지금 그걸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네. 주장이고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자. 기존은 안 되로 그냥 선거법대로 치르자라고 하면 사실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협상도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처음부터 선거법 협상에 진심에서 속내에서는 굳이 우리는 계속 개혁할 필요 없다. 그냥 네. 그대로 가도 된다. 다만 이제 정의당과 다른 국정 운영의 파트너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딘가 정의당 입장에서 꼼수를 볼 수 있는 거죠. 국민 입장에서도 꼼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선거법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주장했던 건 그거였습니다. 국민들이 표를 주셨는데 당에다가 그 정당 지지율만큼의 의석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민의를 반영한 선거법 개혁을 하자라는 거였는데요.
결국에 민주당이 지금 이해찬 대표가 갑자기 마지막에 연동형에 캡을 씌워야 된다. 연동형 비례 의석에 캡을 씌워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석패율제는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그 아주 깊은 마음속에는 원래 선거법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버텨주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에게는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국민들께서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요. 네. 근데 민주당으로서도 사실 뭐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도 필요하고 완전히 4+1 협의체를 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일부에서는 지금 석패율제를 두고 규모를 좀 최소화, 3석 정도로 해서 불가피하게 협상을 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의당이나 군소정당에서는 이게 손해가 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득이 좀 더 가져올 수 있던 거를 덜 가져오느냐를 인정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의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도 예전에 이만큼 양보했다고 많이 양보하겠다고 하고 지금 줄이는 상황에서 조금 더 내주는 거는 뭐 양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지금 서로 뭐 밀당, 힘겨루기 뭐 이런 거지 그 합의가 안 될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결국은 생각을 하고요. 될 거다? 예, 결국은 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가 또 결정을 하는데 또 계기가 될 거예요. 예. 자유한국당과 전혀 뭐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아이고 말씀하신 대로 총리 인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 우리가 좀 양보하고 이걸 취해서 가자라고 설득하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좀 아까 이제 우리 민현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서 이게 처음부터 안 할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것은 우리가 양보를 전제로 간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그 군소정당의 비례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완전한 연동형이 아니라 그 전체 의석의 지역구 의석을 연동시켜가지고 거기서 이미 한번 캡이 씌워지기 때문에 네. 비례 의석을 한 석도 못 가져오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디테일을 잘 따지지 못했고 민주당이, 그렇게 예. 됐을 경우에 거대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예를 들어 민주당이 40%고 자유한국당이 30%라면 70%의 지지자는 정당에 투표를 해봐야 어떻게 됩니까? 사표가 되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 사표를 안 만들기 위해서는 내 선택을 바꿔야 되거나 다시 말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참정권이라는 주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캡이라는 걸 씌워서 그 의석 비례로 이 70%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위헌성을 줄여주는 방식을 고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참 설명만 들어도 선거법이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이번에는 위성정당이죠. 가칭 비례 한국당을 좀 공식화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당의 김영우 의원 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지금 벼랑 끝으로 밀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으로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이 뭐 있을까? 예. 그러면 저희는 또 거기에 대해서 항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례한국당, 예.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를 겨냥한 예. 또 다른 정당이 필요한 거 아니냐? 정말 OECD 국가에서 이거 생각할 수도 없는 야만적인 저질 코미디를 좀 벌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예. 비례한국당, 비례대표 정당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아마 4+1 그쪽 분들도 비난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한국당으로서는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네. 벼랑 끝 대응이다라는 설명인데 어느 정도나 동의를 하시나요? 김영우 의원님이 자유한국당 소속인데요. 김영우 의원님이 상당히 합리적인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개혁적인 이제 의원님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분 스스로 이제 인정하듯이 기괴하고 굉장히 변칙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의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께서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기괴하고 비합리적이고 변칙적이다라는 건 동의하시는데 왜 자유한국당이 이런 방법을 쓰는가를 갖다가 한번 보면은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면 지금 선거법에 일단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합의를 안 해주고 있죠. 네. 협상에도 이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지금 변칙적으로 이렇게 연동형 비례 캡까지 씌우고 이제 이런 많은 정말 계산할 수 없는
국민들께서 표를 주시고 나면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어느 정당을 지지해서 얼마만큼의 의석이 가는지를 알 수 없고 투표가 끝난 다음 선거가 끝난 다음에 사후 정산을 해야 되는 지금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으로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아닌가,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변칙,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편법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까지 선거법은 어렵지만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심재철 이제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가 이게 주장하는 건데요. 실제로 비례한국당이 탄생을 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일에 탄생을 한다고 하면 네. 지금의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의석 확보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례한국당 얘기가 나오면서 회자가 되는 게 과거 18대 총선에 친박연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네. 그 당시에도 새누리당에서 네. 이른바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서 네. 거기서 이제 따로 나와서 한 게 친박연대였고 당시 총선에서 뭐 13% 득표를 했으니까 네. 상당한 바람이 불었는데 네. 이거는 또 지금의 비례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의 이 관계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친박연대는 엄연한 또 정당으로서의 일종의 좀 새누리당과의 그럼에도-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좀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뭐 메인 표냐 서브 표냐의 차이는 있었지만 예. 역시 그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가 있었기 있었죠. 때문에 예.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걸출한 또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당 투표는 글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상황은 좀 비슷합니다. 이것이 유권자들이 얼마나 학습을 하느냐와 얼마나 그 깃발이 되는 분명한 인물 내지는 분명한 이유를 줄 수 있느냐 네. 이거가 있다면은 비례 정당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 박근혜 대표가 상징성으로 본인들에게 서주느냐 안 서주느냐가 자신들의 사활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새로운 비례 정당이 만들어질 때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 어떻게 동의를 얻어내가지고 거기에 인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약에 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의 파괴력은 엄청 커지는 거죠. 네. 역시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아직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박근혜 제가 전 말씀을 대통령. 드렸지만 예.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통과가 된다는 하나의 전제와 네.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 탄생하는 정당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우리 공화당으로 예. 될 것이냐. 그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은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에 몸을 담아줄 것이냐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거기에 몸을 담아준다면 거기에도 그래도 상당한 표가 갈 건데 새로 만드는 정당보다는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구 대결 구도로 갔을 때는 보수층의 표를 이른바 갉아먹는 그런 효과를 불러올 수가 있겠지만 이게 연동형으로 갔을 때는 결국은 보수층의 네. 확장성, 뭐 결집 뭐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저는 이 연동형 선거법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비례한국당은 생겨나지 않을 거고요. 네. 네. 이제 다만 만일에 이제 선거법이 통과된 다음에 생겨난다 하더라도 18대 때의 친박연대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당시에 친박연대가 특히 영남권을 중심으로 많은 지지율을 얻었는데요.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18대 때 친박에 대한 비합리적인 무자비한 학살이 있었다라는 네. 그런 국민적인 여론이 있었습니다. 예. 어느 정도 동의를 돼 있었고요. 그래서 억울하게 공천 학살을 당한 분들이 친박 연대로 많이 출마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전 대표였죠. 그 당시에도. 중심으로 해서 지지율이 있었고 또 그 지지층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잔인하게 공천을 하는구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공천 시스템이다라는 분들이 친박 연대에 이제 투표를 해줬기 때문에 예. 13%라는 이제 상당히 높은 거죠. 사실은 급조된 연대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지지를 얻었는데요. 네. 이번 비례한국당이 만일에 생긴다면 여기에 지지층은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서 생긴다기보다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열성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사실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비례한국당에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지지를 네. 정당 지지를
한다는 투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5% 이상의 득표는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열혈 지지층들이 목적을 가지고 분산 투표를 한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예.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학습시키냐의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자기 권한이 죽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사표 방지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이 투표를 하셨는데 사표됩니다. 이런 게 학습이 되면 그거는 굉장히 유인 효과가 큰 거죠. 결국 선거제도의 좀 그 빈틈을 좀 파고들어서 그게 정말 충분한 민심이 반영됐다고 봐야 될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래서 선거법이 어렵지만 여야가 합의돼야 되는 것이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국회에서 코미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민이 누구를 뽑는지를 알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는 그런 토대 아래서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마지막까지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은 지금 뭐 눈에 띄는 국회 내에서 협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속은 그렇게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강한 규탄 대회 집회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또 불공정한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서 뭐 삼진아웃제를 하겠다라는 선언도 있었고 이게 위기에 몰리고 했을 때 뭔가 이렇게 꺼내드는 카드들이 좀 더 이렇게 강경해지고 강성 성향을 계속 이어가는 걸 보면 이 황교안 대표 체제의 한국당이 상당히 위기에 빠진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이게 좀 이런 방향은 좀 잘못된 것 같으니 좀 바로잡아 달라라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지금 또 나올 수 있는 분위기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글쎄 여기 딱 떨어지는 답이 나올까 싶네요. 그게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조국, 전국을 지나왔잖아요. 네. 그때 왜 혹시 이게 무슨 오즈의 나라처럼 오즈의 나라에 그 사는 인물들을 보세요. 네. 두뇌가 없고 심장이 없고 그다음에 또 뭐가 없죠? 용기가 없고 예. 뭐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자유한국당이 똑같습니다. 그 조국 전국 때랑 왜 공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들 오히려 우리 조국 전국 때보다 더 가까워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계속 저렇게 하시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점 더 그 옆에서 그 단 목소리, 달콤한 목소리에 귀가 더 가게 되고 이렇게 지금 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황교안 대표께서 좀 아셔야 되는 게 그 목소리가 자꾸 귀가 갈수록 그거는 굉장히 향정신성 이벤트인 거고 예. 예? 그리고 고립과 과거에 갇히는 것은 점점 더 네. 심해질 것이다. 이걸 좀 깨달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이 조국 전 장관 전국 당시에는 그래도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도 네. 내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 분위기는 좀 확실히 뭔가 되게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네. 의원이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보통 수도권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는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요. 수도권과 충청권이 이제 항상 스윙 보트라고 이제 얘기하는 지역들인데요. 거기를 중심으로 쇄신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요. 민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자라는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시는 분들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쇄신의 목소리가 많이 줄어들고 이제 거의 안 나오죠. 오죽했으면 황교안 대표가 150석면 사퇴하겠다. 사실 이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총선에 네. 지고 당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한 경우가 없는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한 이후에 지금 어떤 이제 모멘텀을 경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강공 모드로 나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영남과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극렬 지지층만을 열성 지지층만을 보고 가는데 이렇게 됐을 때 150석은커녕 사실은 총선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제까지의 선거의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요. 네. 이런 점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제 스스로 깨달아야 되느냐? 근데 그게 매우 어렵습니다. 아, 예. 사실은 주변에서 참모들이 많은 조언을 해줘야 되고 민심과 괴리된 지도부에게 많은 민심을 전달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보셨겠지만 어렵게 민심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노력했던 많은 당직자들이 자진사퇴라는 명분으로 사실은 퇴직을 했어요. 예. 김세현 원장. 김세원 예. 원장뿐 아니라 지금 제가 이제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몇몇 예. 분의 이제 당직에서 물러나신 분들이 비공개적으로 황교안 대표에게 고언을 했던 분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당장은 자유한국당의 그 황교안 대표 체제가 방향을 달리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하지만 12월을 넘어서면서 내년 1월, 2월 정말 총선이 2달, 3달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조금 전에 저희가 앞서서 속보로도 전해드렸지만 네.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제 국회에 동의, 임명 동의안을 보냈고 네. 일단은 총리 후보자 그다음 앞서서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또 임명 동의 네. 지명을 하면서 큰 짐을 내려놨는데 네네. 개각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 참모진은 또 어떻게 개편을 하느냐 이제 총선 앞두고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사실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 내각에 있었던 그 고위 인사들이 나와서 총선에 나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첫 번째는 책임 정치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요소가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변하기 좀 힘든 정당의 구조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네. 저는 굉장히 뭐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는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게 더더욱 중요한 국면인 게 지금 여당이 정책적으로 득점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민심이 그리 좋진 않아요. 그러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찍자니 그거는 정말 대안이 아닌 것 같다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민주당 뭐- 쪽 지지자분들 예, 예. 얘기하신 거죠? 중도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지금 뭘 보고 있냐면 공천의 과정을 보고 있어요. 공천의 과정과 공천의 이벤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벤트가 얼마나 훌륭한 이벤트가 있는지, 얼마나 공정하게 했는지 이거를 보고 선택을 할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예. 지금 청와대 참모들이 나왔는데 나 청와대에서 왔어라고 점령군처럼 들어오게 된다면 거부감이 그거는, 들 수가 있겠죠. 거부감을 굉장히 많이 예. 줄 겁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뭐 결과적으로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참모진 개편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에서도 들여다보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네. 같은 경우에는 복심으로 불리면서 네. 워낙 대체 불가한 자원이란 평가를 받아왔는데 네. 아마도 출마 쪽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이러면 청와대는 정말 인명난에 시달릴 것 같은데요. 이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문 대통령의 복심이다. 그래서 예. 항상 그림자처럼 다니고 문 대통령의 모든 회의에 항상 배석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릴 정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 이제 참모로 활동했던 분들이 총선에 선거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전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복심으로 불렸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특히나 중반기 이후에 청와대를 떠나서 선거를 나올 경우에 청와대에 이제 누수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네. 국정의 중심에 있었던 분들이 빠져나가면서 그걸 누가 대체할 수 있느냐. 예. 네, 어떤 분들이 대신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거는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의 국민들의 여론, 네. 지지를 어느 정도 담보해 내느냐인데요. 항상 이런 분들이 물론 윤건영 실장을 제가 빗대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많은 청와대에 계셨던 참모분들이 꼭 텃밭을 나가려고 하세요. 만일에 진정성 있게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내 심판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고전하는 지역, 험지, 소위 말하는 험지에 나가서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이분들의 정말 진정성을 인정받는 것이지 호남 지역이라든지 수도권 텃밭에 나가서 과연 하는 것들이 이분들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냐 아니면 특권을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더 본인들이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공천이라는 게 공개적인 선거 공천인데 그야말로 공정한 을 잃게 되면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거기에 대한 네. 정당성을 받기가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뭐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뒤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였죠. 지난 2년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했던 조대엽 고대 노동대학원 원장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원장으로 임명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2년 전 청문회 당시 상황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들한테 음주운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제 질의 받으실 수 있습니까? 먼저. 대학 교수로서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가 출발할 때부터 서류를 줬었고 그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아니 본인이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주식도 막 만들어 아니 어떤 미친 사람이 본인의 그 주식을 갖다 2억 5천씩 갖고 막 줍니까? 어디랑 문제가 꼬여가지고 이러고 돼 있습니까? 뭐 현대중공업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현대중공업하고요. 노동정책에 대한 일관된 어떤 전문적 역량과 경력도 제대로 입증하시지 못하면서 장관 후보자에서 스스로 뭐 음주운전 사태 등을 들어서 도덕성 논란이 되면서 낙마를 했는데 네. 2년 만에 다시 차관급으로 발탁됐습니다.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거고 네. 차관은 그 절차가 필요 없다는 면에서 네.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은 분명히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그 인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정치행위입니다. 그럼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정치행위고 전 국민이 그 인사가 있을 때 다 주목을 해서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인사에 담겨야 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지, 미래에 대한 메시지와 감동 이 두 가지가 담겨야 됩니다. 근데 메시지도 감동도 없는 인사라고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인사가 됐기 때문에 저는 좀 아파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캠프 출신만의 리그냐라는 비판이 지금 있다는 것을 청와대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윤희 차관 임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는 더 아파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개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함께 해야 되는 조직이 모세혈관과 같은 조직이 공무원 조직입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위직이 차관이에요. 네. 그 다음부터는 거의 정치권에서 임명을 하는 외부 인사나 그리고 또 이제 내부에서도 잘하면 갈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자리라고 기존에 생각하는 자리가 차관입니다. 네. 그 자리를 제가 볼 때 정치권에서 뺏어서 한다? 이거는 공무원들의 길을 꺾는 일이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최윤희 그 차관은요. 기본적으로 그 스포츠 개혁에 있어서 엘리트 개혁, 엘리트 체육을 강조하는 인사예요. 네. 그러니까 그 스포츠계의 개혁과 전혀 사실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개혁적인 스포츠계 쪽에서는 왜 이 인사를 도대체 누가 밀어서 됐을까 이런 의문이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 특히 우리가 심석희 그 선수 사태를 겪으면서 그 엘리트 교육이 가지고 있는 폐해를 너무 뼈저리가 우리가 맛보고 있고 맛봤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윤희 차관에 대한 좀 쓴 얘기를 이쪽에서 많이 해주셨는데 저기 김상일 평론가께서 예상보다 더 센 쓴소리를 하셔갖고 민현주 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저는 특별히 덧붙일 이야기는 없고요. 김상일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첩 인사가 있나 이제 누가 이 인사를 했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정부에서도 수첩 인사가 있는 것인가라는 제가 이제 갑자기 궁금증이 들었고요. 집권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중반기를 넘어서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민심을 잡는 또 좀 민심이 이반되는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일까를 한번 돌아봤더니요. 인사가 가장 큰 이슈였어요. 역대 정권에서. 근데 특히 이제 물론 여기가 지금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인사 자리는 아니죠. 그리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고요. 그다음에 차관 자리지만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인사였는지 저희가 한번 얘기하는데요. 이미 국민들께서 한번 검증을 하셔서
충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했던 인사분이고 또 한 분은 사실은 관련 정책 업무에서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이에요.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 이후에 공공기관장이 됐고 그 바로 이제 차관이 됐는데요. 네. 과연 이분들이 그런 고위직에서 일을 하기에 적합한 것인가? 이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국회 때 현역 의원으로서 그 정부 당시에 인사에 대해서 하셨던 쓴소리 하셨던 거를 다시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최은희 2차관 관련해서는 두 분 다 비판적인 목소리만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현장 경험도 갖췄고 행정 역량도 두루 겸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주제 짚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민주당 검찰 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회가 울산 김기현 전 시장 관련 하명 수사죠. 이 부분 관련해서 원래 특검 도입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보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특검을 여당에서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긴 했는데 이번 결정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공인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국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 줄 수 있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의혹은 검찰이 왜 이럴까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밝혀져야 된다라는 것은 네.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여당으로서는 조금 과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그건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면서 검찰의 행위가 너무 정치적이고 과도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결과가 국민들 다수가 의혹을 가지는 결과라고 한다면 특검 도입을 해서 밝혀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현주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사가 특검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검을 도입하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할 때예요. 네. 열심히 안 한다거나 타이밍을 본다거나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거나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특검을 주장하기 이전에 앞서서 검찰이 눈치를 안 보고 정말 앞만 보고 가는 상황이라서 국민들께서도 검찰을 지켜보자 지지하고 계시고요. 네. 그런데 왜 민주당에서 먼저 특검을 하자라고 했다가 이제 칼을 다시 들여낸 건데 칼집에 다시 이제 넣은 건 아니겠지만 약간 이제 내려놓은 건데요. 저는 그래도 여전히 민주당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 특검이라는 카드를 다시 넣었지만 사실은 법무부 장관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라는 칼을 다시 쓰지 않는가. 네. 그래서 검찰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국민의 우려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은 특검 카드는 집어넣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도 국민들과 야당은 매서운 눈초리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검찰이 하는 수사에 관련해서 지나친 또는 함부로 국민의 뜻과 반대가 되는 방향의 여론전을 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시사평론가, 민현주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